자, 네, 24일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 처리 부분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그 14단원 웹페이지에서 HTML을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그 14단원은 통째로 해서 1시간 분량밖에 안 돼요. 왜냐면 그 웹페이지에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라는 전체 골격을 잡는 거기 때문에 14단원은 사실 뭐 굳이 실습 이슈도 크게 있진 않아요. 근데 15단원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3시간짜리도 되고 2시간짜리도 돼서 오늘 15단원이 다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미리 그렇게 분량이 좀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4단원 내용은요. 그냥 쭉 같이 보시기만 하셔도 제 생각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자바스크립트에서 HTML을 사용을 하죠. 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는요, HTML 안에서 어느 위치에나 올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사용하면은 그냥 HTML 문서 아무데나 그냥 넣고 싶은데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막 중구난방에서 집어넣기 시작하면은 CSS도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막 집어넣으면은 좀 지저분해지니까 보통은 헤드 쪽에다 몰아넣죠. 아니면 파일을 따로 빼거나.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집어넣으면 그 코드가 좀 지저분해지니까 보통은 헤드 끝나기 전하고 바디 태그 끝나기 전에 모아놔요. CSS는 헤드 태그 끝나기 전에다 헤드 태그 안에다가 넣는다는 게 사실상 국룰이죠. 자바스크립트도 사실 그래요. 자바스크립트도 예전에는 CSS 바로 밑에다가 넣는 게 국룰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현재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넣습니다. 네. 지금부터 일단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그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별 차이 없어요. 어차피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건 똑같고 사람이 체감하기에는 별로 티도 안 나요. 근데 이게 시스템 입장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거다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땐 별 티가 안 나는데 그냥 어떤 그 프로그래밍적인 수치상으로는 그래도 표가 좀 나는. 그래서 그 퍼블리싱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개발자들이 좋아라 하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자, 전통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헤드 태그 안에 존재했었어요.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는요, 이 HTML 문서를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해석합니다. 한 줄 한 줄 순서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해석된 HTML 태그는 그 즉시 화면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해석을 했다, 7라인까지 해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브라우저 주소 표시, 요 타이틀 바에 이 탭 제목에 요 문구는 표시를 해요. 이건 제가 그 jQuery 수업할 때 썼었던 교환인데 jQuery도 헤드 안에 안 넣어요, 요즘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기 자바스크립트를 딱 코드를 만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쭉 그 일단 해석을 하고 킵을 해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해석이 끝날 때까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왜냐면 바디 태그 안으로 진입하기 전이니까요.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상황에 따라서는 로딩이 좀 오래 걸리는 코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뭔가 반영하기까지 자바스크립트의 해석이 끝나기 전까지는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유저 입장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해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디 태그 안에 HTML 코드 해석까지 다 하면은 화면에 뭐가 드디어 짠 하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여기 실행해야 되니까 일로 돌아가겠죠, 브라우저는. 근데 자, 지금 그게 여기 밑에 텍스트예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바디 태그 마지막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쭉 해석을 해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없으니까 그냥 쭉 계속 넘어가겠죠? 바디 태그 안에 HTML 태그가 있어요. 아직 자바스크립트 안 만났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바디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은 아직 자바스크립트 실행하기 전이니까 HTML을 먼저 만날 거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그럼 일단 화면에 뭐라도 보여주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로딩을 하는 거죠. 그럼 자바스크립트를 해석하는 동안 이미 화면에 뭐라도 띄워놓고 있을 수 있게 돼요. 최소한 로딩 바라도 뿌려놓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체감할 수 없는 속도예요. 진짜 0점 몇몇 초 차이예요. 왜냐면 요즘 컴퓨터 좀 좋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무리 사람이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스템 입장에서는 분명히 로딩 속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개발하기 좋아하는 애들, 그 코딩쟁이들은 이거를 성능이 향상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구글 검색 결과 알고리즘에도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먼저 튀어나오면 구글 검색 결과에 반영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왜냐하면 검색 엔진은 자바스크립트 해석을 못해요. HTML 태그에 박혀 있는 것만 검색 엔진을 해석을 하지 검색 엔진은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를 해석을 못하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먼저 나오면은 검색 엔진 입장에서 저거 뭐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자바스크립트는요. 바디 태그 끝나기 직전에 삽입하는 게 국룰로 바뀐 지 한 4, 5년 됐어요. 근데 만약에 그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 파트가 좀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 뭐 자바 스프링 JSP나 아니면은 뭐 PHP 같은 좀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를 쓴다라고 하면은 그 백엔드 프로그래밍 코딩하면서 자바스크립트가 밑에 있으면 좀 구조적으로 많이 좀 번거로워지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성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코딩상의 약간 편의성 때문에 여기 헤드 안에다가 계속 고집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국룰은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무조건 바디 밑에 있는 겁니다. 현재는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나 드렸고요. 자, 웹페이지를 위한 자바스크립트 객체 모델입니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제공하는 객체들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그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고요. 다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 웹브라우저 차원에서 자바스크립트에 제공하는 객체가 두 가지가 더 생겨요. 그 객체들을 통칭 봄 그리고 봄이라고 불러요. 이름 되게 웃기죠? 안 웃긴가요? 전 이거 이름 특히 봄 보고서 이거 뭐 왠지 폭탄 같아서 느낌이 붐하고 약간 어감이 비슷해서 자, 이쪽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객체 구조다라고 해서 브라우저 오브젝트 모델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 실행될 때 자바스크립트가 갖게 되는 기본 객체 구조를 뜻하고요. 이 봄 객체 중에 대표적인 게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예요. 웹브라우저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모든 객체가 윈도우 객체의 하위 객체로 존재를 해요. 이 봄에 들어가는 모든 객체는 윈도우 안에 딸린 식구가 돼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코딩할 때는 윈도우 점 머시갱이 그렇게 가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사실상 다예요. 그 중에 윈도우 객체 안에 들어있는 딸린 식구 중에 도큐멘트라는 애가 있어요. 윈도우 점 도큐멘트.
그 도큐멘트라는 객체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칭 돔이라고 부릅니다.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줄여서요. 도큐멘트라고 하는 건 문서잖아요. 웹브라우저 입장에서 문서가 뭐겠어요? HTML이죠. 그러니까 HTML을 객체로 표현한 구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HTML이 객체로 표현되느냐? 이제부터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요. 특정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하고 HTML은 원래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른 애를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자,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용어, 엘리먼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글씨를 써서 이게 좀 불편해갖고 타이핑할 도구를 하나 열게요. 지난주에 타블렛을 바닥에 떨어뜨렸더니 버튼 있는 데가 깨져갖고 키면은 모든 버튼이 막 미친 듯이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에 넣고 주문을 했어요. 쓰려라. 자, 우리가 보통 태그하고요. 그 다음에 특성이라고 부르죠. 요게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태그는요.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이 용어만 기억해도 그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안에서 제공하는 함수 이름 유추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속성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속성 같은 경우는 1번 값이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src라든지 width, height 이런 애들 있죠. img 태그의 src 속성, 뭐 img 태그의 width, height 혹은 input 태그의 value 속성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어트리뷰트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값이 없는 속성은요.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은 그 드롭다운에 들어가는 셀렉티드, 체크나 라디오에 들어가는 체키드, 그 다음에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디스에이블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값이 없어서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경우 있으실까 봐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인풋 태그에 디스에이블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이 디스에이블드 속성에 보통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나 비디오 태그 쓸 때 자동 재생할 때 오토플레이는 하고서 또 오토플레이 이렇게 거시는 경우 있고요. 그 옵션 태그 같은 거 체크박스나 옵션 태그 옵션 한 다음에 셀렉티드 이퀄 셀렉티드 이런 식으로 괜히 똑같은 값을 한 번 더 주시는 경우 있어요. 이거 잘못된 사용 방법이에요. 얘네들은 원래 값이 없어요. 아무것도 명시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값이 명시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거지 값에 따라서 뭐가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값이 없는 속성을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의 함수 이름 규칙이요.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로 가져오는 기능은요. set 머시갱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스트 뭐 k는 한 다음에 set 뭐뭐뭐뭐 이렇게 하고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요. 아, 죄송합니다. set이 아니고 get이요. get. 가져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HTML이나 CSS에 반영하는 기능은 get 머시갱이 하고서 반영할 내용
셋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자, 요 내용으로 한번 제가 그 기능 하나를 샘플로 함수 이름 하나를 샘플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기능인지 한번 찍어보세요. 때려 맞춰보세요. 자, 콘스트 객체는 뭐 어떻게 해서 가져온 이미지 태그입니다. 자, 이렇다고 가정할 때 객체.set 어트리뷰트 src는 hello.png. 이런 뭐겠어요? 그냥 감으로 찍어보세요. 자, 요 객체가 HTML 문서상에 있는 이미지 태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미지 태그의 어트리뷰트가 뭐라고 했죠? 속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셋은요. 그 태그에 뭔가 반영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src라는 속성은 이 값을 반영하라예요. 그럼 이미지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바뀌어요. 알아보기 쉽죠? 오히려 여기부터가 그 HTML하고 CSS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시는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오히려 어제까지 내용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가 눈에 바로바로 보이니까 좀 지루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시죠. get 도큐멘트. 도큐멘트라는 거 HTML 페이지라고 그랬죠. HTML 페이지 안에서 get 가져옵니다. 가져와요. 엘리먼트. 엘리먼트가 태그라 그랬죠. 근데 여기 이름이 S가 붙었다는 거 주의하세요. 복수형이에요. 태그가 아니라 태그들이에요. 바이 태그 네임. 태그 이름에 의해서 엘리먼트들을 갖고 오래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전달하는 거는 실제 태그 이름이에요. 그러면 HTML 문서상에서 제가 지금 저게 div라고 전달하면 div 태그를 싹 다 긁어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리턴해요. 자, 그럼 여기 만약에 제가 HTML 태그 만약에 제가 아니라 우리가 HTML 문서 작성하면서 div 한두 개 쓰나요? 솔직히 div는 몇 개 쓰는지 감도 못 잡잖아요. 걔를 여기 하나에 다 때려 박는데요. 자, 그러면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때려 박기 위한 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배열이죠. 그러니까 div 태그를 싹 다 긁어서 배열로 가져옵니다. 근데 이 태그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는 반환되는 객체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이거 건드리면은 진짜 막상 갈 때까지 간 거예요. HTML 구조가 워낙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태그로 가져오는 거지 태그 이름에 의한 건 잘 안 써요.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은 이겁니다. 엘리먼트 S 없죠? 꼴랑 하나만 가져오는 거예요. 엘리먼트 바이 아이디 하고서 여기다가 아이디 값을 주는 거예요. 이때 여기 들어가는 아이디는요. 샵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CSS와 자바스크립트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생겨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예제로도 준비했는데 CSS는 사실 아이디 값 하나를 HTML 태그 여기다가 중복해서 넣어도 코딩상에 문제 없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아이디 값이 막 여기저기 중복되면은 제일 첫 번째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요. 근데 HTML 태그를 획득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게 아이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CSS에서 만약에 아이디를 잘못 건드리면
자바스크립트 코딩이 되게 피곤해져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 CSS를 들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전문적으로 이제 UI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혹시 부트스트랩이나 뭐 그런 CSS 프레임워크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부트스트랩 쓰면서 ID 값을 쓴 적이 있나 하고. CSS 프레임워크들은요, 아이디를 안 건드려요. 다 클래스로만 해요. 아니면 데이터 뭐뭐뭐 하는 속성을 지들이 만들어서 써요. 왜냐면 아이디 값은 잘못 건드리면 자바스크립트랑 충돌나기가 되게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CSS 하실 때 웬만하면 아이디 건드리지 마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클래스를 안 건드리는 건 아닌데 서로 일종의 작업할 때 업무 파트끼리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엉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기. get elements by class name 하고서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을 주면은 그 클래스가 적용된 HTML 태그를 다 가져옵니다. 자,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오는 거는 elements s가 붙었죠. 원래 id 값은 문서상의 고유한 요소를 뜻하는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id가 인덱스의 줄임말이라고요. 고유한 식별값을 id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식별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당연히 논리상 안 맞죠. 클래스는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재탕하려고 만든 게 클래스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복수형으로 가져와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가져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전적인 그 객체 취득 방식인데요. 여기까지 나와 있던 이 방식만 쓰던 분들이 jQuery를 딱 접했을 때 jQuery는 완전 신세계였어요. 왜냐하면 CSS 선택자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계산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도 돼요. 자, document.query 셀렉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모든 형태의 CSS 선택자를 주시면 딱 그놈 하나만 찍어서 가져옵니다. CSS 선택자의 형태 상관없이 단일 HTML 태그 하나만 가져옵니다. 만약에 이 선택자를 적용받는 태그가 2개 이상이라면 제일 첫 번째 항목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쿼리 셀렉터 올이라고 하면은 이 선택자에 적용받는 애들을 싹 다 긁어서 배열로 가져옵니다. 자, 요 선택자를 쓴다고 해서 여기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선택자를 명시한다라고 해서 이 선택자가 CSS 블록에 반드시 정의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자는 그냥 표현 방법만 빌린 거지 실제 CSS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는 선택자가 CSS 코딩이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냥 특정 태그를 가리키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바스크립트랑 CSS 모두 선택자를 쓰기 때문에 규칙을 안 정하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CSS는 웬만하면 클래스만 건드리고 자바스크립트 아이디만 건드려라. 네,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어쩔 수 없이 클래스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반복문 들면서 한꺼번에 여러 개 제어해야 될 경우. 그때는 클래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HTML 태그의 속성이 id라고 가정을 할게요. id 속성이 hello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document.query select 하면서 샵 hello라고 적어주면 요 div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와요. 근데 얘가 객체예요. 객체라는 거는 저 안에 수많은 멤버 변수와 메서드가 내장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점 찍고서 그 안에 들은 기능을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볼 거예요. 앞으로. 그 중에 첫 번째. inner HTML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입니다. 자, 멤버 번수처럼 생겼지만 얘는 세터입니다. 게터 세터예요. 우리 클래스 할 때 게터 세터 봤었죠? 뭐 지금 와서 그거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변수라고 기억하셔도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데 지장 없어요. 이 inner HTML은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 여기를 뜻해요. 거기다가 뭔가 내용을 넣어요. 요 객체가 이 div 태그 자체인데 inner HTML에다 뭔가 넣어요. 그러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요 안에다가 실제로 내용을 넣어줘요. 일단 여기부터 출발하죠. 자, 일단은 뭐 페이퍼는 다 봤고요. 이제 소스 코드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1, 2, 3번까지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관리자 도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화면상에 뭐가 안 나옵니다. 네, 관리자 도구상에서 콘솔을 띄워보면 에러가 나는 코드예요. 이게 왜 에러가 나는지 보자고요. 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는 스크립트 태그 안에서 작성이 되고요. HTML 문서 어느 곳에나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HTML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도큐멘트라는 내장 객체를 가져요. 도큐멘트가 갖는 메서드 중에 getElementById는 HTML 태그의 id 값에 의해서 HTML 요소, 즉 엘리먼트를 가져오는 기능을 해요. 자, 얘가 실행되는 순서를 볼 거예요. 자, 순서대로 해석한다 그랬죠? 자, 스크립트 태그가 있길래 console.log helloworld라고 해서 여기에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document.getElementById foo, 그러니까 foo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를 가져오란데 지금 웹브라우저는 21번째 줄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내용은 아직 안 봐서 몰라요. 여기 위에까지밖에 자바스크립트가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foo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못 찾죠. 왜냐면 지금 웹브라우저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니까. 그러면은 못 찾아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 정의되지 않았다. 나는 이런 걸 모른다. 그러니까 undefined가 돼요. 얘가 undefined가 돼요. 자, 제가 그 일전에 수업하면서 한번 되게 목 터져라 강조한 게 있는데 undefined인 상태에서는 점 찍고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었어요. 이 푸가 undefined인 상태에서는 얘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는 푸라는 아이디를 못 찾았다라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는 에러가 안 나요. 못 찾은 거는 못 찾았으면 그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깡통한테 뭔가 내놓으라고 한 거는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에러는 여기서 발생해요. 내가 잘못 코딩한 건 이거예요. 아이디 값을 잘못 명시한 거. 근데 에러는 그 밑에서 나요. 그게 여기에요. 한번 볼까요? 자, cannot set property of null. 널에 대한 프로퍼티를 세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넌 뭘 세팅하려고 그랬는데 inner HTML이라는 걸 세팅하려고 했는데 얘를 세팅하려고 했더니 주어가 없어. 그래서 난 이거 못해 하고 때려친 거예요. 그리고 요런 HTML 파일에 24번째 줄에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거기를 보면은 24번째 줄은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액면가 그대로 해석해요.
널에 대한 inner HTML이라는 셋 프로퍼티를 설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은 곰곰이 보면 얘가 널이라는 거예요. 널이나 undefined나 비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풀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코딩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처음 코딩할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에러 난다고 해서 거기만 뚫어져라 보는 거예요. 여기가 잘못된 이유는 반드시 그 전에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어떤 구조 같은 거를 파악하자는 그 일종의 그 이론적인 부분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실제 웹페이지잖아요. 소개해드리는 소스 코드들은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사실 같은 내용 인터넷 검색하시면 더 좋은 코드 많을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유튜브 강의도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소스를 그냥 복사해서 내 그 작업물에 갖다 넣으면은 한 번에 안 되거든요.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럼 그때 그거를 내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수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소스 코드는 처음부터 그냥 백지 상태에서 작성하는 능력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하는 능력이 더 실력을 그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려면 일단 이 에러 메시지들, 이 에러 메시지들 꼭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을 하고 넘어가세요. 에러를 일부러 만들어드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에러 메시지들 잘 보시면 이게 답이 많이 나와요. 이게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 에러 메시지들 이렇게 블로그 같은 데다 올리는 애들 되게 많아요. 딱 똑같죠, 내용. 자, 이 에러 메시지를 얘네들이 이렇게 정리한 게 과연 자기가 이만큼 안다라는 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 다 지들이 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오답 노트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에러를 겪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고쳤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두시면은 그게 나중에 재산이 되게 크게 돼요. 취업반 친구들 이 오답 노트 만들라는 거를 제가 매번 수업할 때마다 매번 강조하는데 한 반에서 그거 하는 애들은 5명이 안 넘어요. 근데 진짜 그거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은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격차가 진짜 많이 벌어져요. 왜냐면은 그 뭐 뭔가 하다가 에러 나시면 이제 저한테 봐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빨리빨리 찾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게 저거랑 똑같아요. 그 의사들 환자 보는 거랑. 하도 많은 환자들의 케이스를 보다 보면 거기서 비슷비슷한 사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수업하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30명 앉혀놓고 수업하면요. 한 번에 에러가 나면은 조금 있다가 똑같은 에러 저기 뒤에서 또 나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하도 보다 보면 현상을 보는 것만으로 원인이 뭐겠구나라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는 원인은 그런 거다.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여기를 해석했을 때 이 아이디를 갖는 애는 여기 34라인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실행되는 순간 이 태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코드로 들어갈게요. 자, 그럼 요는
자바스크립트가 요 코드가 해석이 되기 전에, 요 코드가 실행이 되기 전에 웹브라우저가 여기를 전체를 다 읽은 다음에 여기가 실행되게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여기를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여기 실행하러 다시 돌아가면 돼요.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자, 이게 그 고전 스타일인데 바디 태그 안에 onload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이렇게 명시해주면 일단 함수는 만들어 놓고 호출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킵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해석을 해요. 자, 바디다 읽고 HTML 태그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의 onload는요. 웹브라우저가 여기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얘를 호출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이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풀라는 아이디를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요 안에다가 헬로월드라는 내용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실행해 볼까요? 자, 화면상에 헬로월드라고 나왔죠? 자, 여기 웹브라우저 화면상에 헬로월드라고 나왔다고 해서 HTML 소스 보기 했을 때 그 안에 실제로 헬로월드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웹브라우저 소스 보기 한 게 우리가 작성한 소스 코드 원본이잖아요. 하지만 개발자 도구의 이 요소를 보면은요. 실제로 그 영역 안에 헬로월드라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보는 부분하고 실제로 코딩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이 요소 탭은 엘리먼트 탭은요. 우리가 작성한 HTML 코드 원본이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표시되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상황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한테 화면에 뭐를 보여줘라고 이제 명령을 계속 내리면은 웹브라우저가 여기 있는 코드를 계속 조작을 해요. 실제로 태그를 만들었다 지웠다 하면서 여기서 계속 뭔가 조작을 해요. 그럼 그게 화면에 나와요. 그런다고 해서 원본 코드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딩 사실 그 기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내린 명령이 과연 이 HTML 태그를 어떻게 변화를 줄까? 라는 것만 예측을 하면 코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HTML 태그를 내가 직접 코딩을 했다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HTML을 간접적으로 코딩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끝판왕이 리액트예요. 파일이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조금 쉬었다 하시죠. 제가 사실 목이 좀 쉬어갖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파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는 시점이 웹브라우저가 HTML을 모두 인지한 이후에 실행되게끔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웹브라우저는 모든 소스를 그냥 순서대로 읽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읽어야 될 HTML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오는 거예요. 화면, 네. 자, 읽어야 할 HTML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읽다가 HTML을 일단 인지를 했어요. 화면에 일단 얘는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데 풀하는 아이디를 있는 애를 갖고 오래요. 인지했죠? 그럼 얘를 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내용을 넣으라고 하니까 이 내용이 이 안으로 출력이 됩니다. 이게 페이지 로딩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를 식별하는 데도 더 수월하고요. 그래서 구글은 몇 년 전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아래에 배치된 페이지에게 검색 결과 우선권을 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 예제는요,
결과는 좀 볼품이 없어요. 자, 제가 HTML 태그하고 아이디 값과 클래스 속성을 무작위로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태그 안에 내용이 다 하나도 없잖아요. 이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로 내용을 채워 넣을 거예요. 각각의 태그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자, document.getElements by tag name p. 그러면 문서상에 있는 p 태그를 다 가져와요. 근데 두 개죠. 그러니까 얘는 일종의 배열이에요. 정확하게는 배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 노드 리스트라 그래서 HTML 태그의 그 연속성 있는 자료형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배열 비슷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어쨌건 얘가 배열이라고 지금 부를게요, 편의상. 그러니까 일단 반복문 필요하죠. 그 포문으로 EL1.length 길이보다 작을 동안 반복해요. 두 개니까 length는 2겠죠. 그럼 반복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자, EL1의 i라고 하면 처음에 i는 0이겠죠? 그럼 첫 번째 p. i가 1이 되면 두 번째 p가 됩니다. 거기에다 inner HTML이라고 해서 p 태그 영역 괄호하고서 0, 1. 그럼 이 첫 번째 p에는 p 태그 영역 0, 여기는 p 태그 영역 1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이 코드는 확인했으니까 잠깐 지울게요. 자, 화면에도 반영이 되죠. 자, 이번에는 클래스 이름으로 가져옵니다. myCLS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를 싹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럼 EL2도 배열이 되겠죠. 자, 우리 배열을 탐색하는 또 다른 방법. for 오부문이 있었죠. 자, 여기 HTML 태그도 잠깐 걷어낼게요. 자, 그러면 요 EL2가 이거 두 개예요. 이거를 for 오브에다가 걸었으니까 요 2는 순서대로 H2 태그가 하나씩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H 태그일 때 .mycls 영역 카운트 0부터 시작했죠? 처음에 여기 0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카운트가 1 증가했으니까 얘가 이제 1이 됐어요. 그럼 두 번째 H2 태그를 처리할 때는 여기 1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코드 다시 원상 복구했고요. document.getElementById 해서 myId 요 ID 값 하나 있잖아요. 얘는 기능 자체가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반복문 돌릴 필요 없이 반환받은 거 바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document.querySelector .a 안에 .b 안에 샵C 요 선택자를 충족하는 대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A 안에 B 안에 ID가 C인 거. 그럼 결국은 요 H3 태그를 뜻해요. 이걸 가져와서 안에다가 뭔가 문구를 넣고요. 자, CSS 선택자로 복수 객체 가져오기. query selector all. .myh3. 그럼 myh3라는 클래스를 갖는 걸 다 가져오는 거예요. 요거 세 개를 딱 가져오겠죠. 자, 갖고 온 게 복수 객체면은 고전적인 포문, 두 번째가 for 오부문, 마지막이 for each 함수 쓰는 거였죠. for each 함수는 배열의 원소를 탐색하면서 원소의 개수만큼 이 콜백을 실행합니다. 이때 V는 원소 하나하나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배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요 H3 태그 3개잖아요. 그러니까 V라고 하는 변수는 요 태그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순서대로. 증명해 볼까요? 여기서 콘솔.로그 한 다음에 V를 출력해 보면 출력되는 게 이렇게 H3 태그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얻어오는 애가 제가 편의상 배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렇게 리턴되는 애가 정확하게는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예요. 배열하고 특성이 비슷하긴 하지만 100% 배열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열을 봤을 때 배열 안에 for each 이외에 맵이라든지 썸이라든지 되게 많은 함수들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지원하진 않고 그냥 for each 하나만 지원을 해요. 근데 요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원한다면 배열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은요. 일종의 실험입니다. 자,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걷어낼게요. CSS는 ID 값이 중복돼도 문제없게 처리를 합니다. 지금 똑같은 아이디를 갖는 대상이 3개고요. 샵헬로에 글자 색깔 파란색이라고 넣었으니까 이 태그 3개가 다 그 파란색으로 나와요. 프론트엔드 개발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퍼블리싱이라는 포지션이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좀 규모가 큰 회사들은 여전히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이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규모가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프론트 개발자한테 퍼블리싱도 다 시키긴 하지만, 왜냐면 개념이 이거잖아요. 퍼블리싱이 있고 프론트 개발이 있으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회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퍼블리싱 작업까지 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좀 규모가 큰 경우에는 퍼블리싱 쪽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프론트 개발자한테 넘기면은 프론트 개발자가 이제 코딩을 얹어요. 실제로 그 네이버 업무 프로세스 나와 있는 그 구조도를 보면은 거기는 아직 퍼블리싱이 있어요. 자, 어쨌건 퍼블리싱 파트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넘겨받은 프론트 개발 파트에서 3번째 항목의 메시지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면은 프론트 개발은 어차피 내가 짠 코드 아니니까 남이 짠 코드 솔직히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의 깊게 안 보고 얘만 봐요, 얘만. 여기는 주의 깊게 안 봐요. 그래서 3번째 항목 아이디가 헬로네? 그러면은 1초 후에 여기 메시지를 바꿀 거니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자. 헬로라는 아이디를 갖는 대상을 가져와서 내용을 바꾸자. 1초 후에. 근데 정작 자바스크립트는요. 아이디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뭘 가질지 헤매요. 그래서 그냥 제일 에라 모르겠다 첫 번째 것만 바꿔. 그럼 프론트 개발자는 어쩌겠어요.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쉽게 여기 아이디를 바꾼다고요. 그럼 목표한 바를 이루겠죠? 그럼 얘는 이제 글자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요? CSS 적용을 안 받겠죠. 그럼 이때부터 디자인 깨지는 거죠.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디자인이 막 어때 갖고 개발 코드가 안 먹는다느니, 개발 실력이 개떡 같아 갖고 디자인 망친다느니 전쟁이에요. 연차 높은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양쪽에서 협의를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가급적 아이디로만 접근할 테니까 CSS는 클래스로만 접근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되게 피곤해져요. 자, 여기까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 6번째 예제는요. 딱히 단원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냥 이걸 따로 넣은 건데요. 어,
네, 뭐 HTML은 뭐 별다른 상관이 없고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함수입니다.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실행될 때만 쓸 수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첫 번째 알럿입니다. 알럿 함수는요, 메시지 박스를 보여줘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메시지 박스 있죠. 이걸 그래서 알럿 창이라고 부르거든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이 내용을 메시지로 표시하는 확인 상자입니다. 사용자가 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코드는 다음으로 안 넘어갑니다. 자, 그럼 확인 누르면 다음 줄을 실행하겠죠? 컨펌이라는 함수는요, 확인과 취소를 보여주는 메시지 박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얘를 컨펌 창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사용자가 확인을 눌렀는지 취소를 눌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거를 눌렀는지가 리턴돼요. 확인을 누르면 true, 취소를 누르면 false가 리턴됩니다. 그러면 이 choose라고 하는 변수를 갖다가 if문을 쓰면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분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얘가 참이면 yes라고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no라고 표시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yes가 나올 거고 취소를 누르면 no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이 되겠죠. 되게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메시지 박스에 대한 요거 말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메시지 박스가 하나 더 있기는 해요. 뭐냐면은 const k는 프롬프트. 근데 이거 안 써요. 특히 우리나라 사이트는 이거 쓰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그런지 보세요. 얘가 프롬프트거든요. 내용을 입력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입력한 내용이 요 K라는 변수에 담기는데 알럿 창은 좀 그렇다고 쳐도 프롬프트는 워낙 안 이쁘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 쓰느니 아마 팝업 창 하나 띄우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원입니다. 1시간 만에 끝날 줄 알았더니 2시간은 가네요. CSS 작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HTML에서 내용 작성하시다가 그 코드가 바뀌면은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세요? 리프레시 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으로 갑니다. 교환이 안 나왔어요.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을 하세요. 얘를 까세요. 얘가 또 신세계죠. 라이브 서버라는 애를 선택하셔서 설치하시고 혹시라도 재가동해야 된다라고 하면 재가동해 주시면 돼요. 자, 반드시 그 작업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 서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HTML 그 작업하신 다음에 FTP 같은 데 업로드 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상의 FTP 같은 걸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어 놓고 있는 이 작업 폴더가 웹사이트
통째로 그냥 웹사이트화 됩니다. 그래서 HTML 페이지를 이렇게 하나 열었다고 치고요. 이거를 이제 컨트롤 쉬프트 P 누르시면 명령어 입력하는 게 떠요. 여기서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시면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라는 메뉴가 있어요.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시면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하고 엔터 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냥 HTML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시면 맨 밑에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라는 메뉴가 있어요. 밑에서 조금 올라가시면 오픈이드 라이브 서버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얘를 누르시면 이제 웹페이지가 뜨는데 이게 우리가 폴더에서 더블 클릭했을 때랑 달라요. 폴더에서 HTML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주소를 복사해서 제가 다른 데다 붙여 넣을게요. 그럼 주소가 파일 콜론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돼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오프라인 모드예요. 내 컴퓨터에서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라이브 서버를 통해 가동하면은 주소 복사했을 때 HTTP로 시작해요. 이거는 온라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접속했을 때 그 상태랑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 중에 온라인 상이랑 오프라인 상에서 결과가 좀 다른 경우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 어떤 기능은 온라인 상태가 아니면 아예 동작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 상태에서 가동을 하셔야 되는 거고, 세팅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이렇게 라이브 서버를 가동한 상태에서 남들이 내 컴퓨터에 접속하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세팅이 좀 복잡하니까 뭐 그건 생략하고요. 라이브 서버의 진정한 묘미는, 자, 잘 보세요, 이제. 자, 이 브라우저를 우리는 소스 고치면 새로 고침하잖아요, 보통. 저 이제 브라우저 안 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냥 HTML 저장만 할게요. 어. 파일 하나 새로 만들게요. test.css. 얘를 링크 href href test.css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요 CSS에서 코딩하기로 하죠. 자, h1은 칼라 레드 저장, h2는 칼라 블루 저장. 뭔지 이해하셨어요? 소스 파일을 저장하는 것만으로 새로 고침이 자동으로 돼요. 실시간으로 웹브라우저에 그냥 바로바로 반영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 서버 쓰면은 작업 효율이 엄청 올라가요. 단점은 듀얼 모니터 되게 쓰고 싶어져요. 좀 좁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서버 환경에서 작업하시면은 그 실습 결과물 확인하시기가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단원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1, 2, 3번은 뭐 굳이 해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 2, 3번은 결국은 그 자바스크립트 작성할 때 스크립트 태그가 바디 태그 닫기 직전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내용만 이해하셨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택자로 이제 접근하는 거.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끌고 오는 연습이니까 4번은 실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5번도 뭐 굳이 실습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ID 값이 중복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요. 6번은 어려운 코드는 아니니까 그냥 봐서 알겠다 싶으면 넘어가셔도 되고요. 해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엘리먼트 4번 하나만 실습을 할 건데, 이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10분, 15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첫 코드니까 한 15분 정도 잡을게요.
40분, 10분 쉬었다가 그럼 8시 50분.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실습량이 적으니까 3교시를 조금 길게 하는 걸로 해서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음, 프로그램 특성상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려면은 화면에다 대놓고 어떤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웹페이지, 즉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겪는 어떤 사건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클릭을 했다던가 어떤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다던가 그런 거예요. 혹은 페이지가 로딩된 직후 혹은 페이지 종료 직전 이런 것들도 다 이벤트입니다. 그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는 브라우저 관련 기능 안에 다양한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이 이미 구현돼서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한테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클릭했는지 감지하는 거는 이미 웹브라우저 안에 다 제공이 돼요. 근데 그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얘네가 예측을 못하죠. 왜냐면은 그 웹페이지 제작자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자,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 많이 쓰여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 발생 시에 연결된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래서 객체, 이 객체는 HTML 태그를 가져온 거예요. 그 객체한테 add event listener라고 하면서 이벤트 이름을 명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클릭이라고 지금 적으면 돼요. 그럼 이제 HTML 태그를 클릭했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는 있는데 클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지는 웹페이지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개별 구현이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콜백 함수로 처리를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이는 방식은 그 이벤트 핸들러 방식인데요. HTML 태그 속성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아무 태그나 붙잡고 앞에 on 붙인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적습니다. 요 이벤트 이름은 이벤트 리스너에서 쓰는 이벤트 이름과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속성의 값으로 처리되는 요 따옴표 안은요,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돼요. 버튼, 온클릭, 헬로, 버튼. 이렇게 하면은 이 따옴표 안은 자바스크립트 코드 영역이에요. 여기서 for, let, i는 0, i는 10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하고 콘솔.로그 i. 이렇게 하면은 버튼 클릭했을 때 이 포문이 동작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코딩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스크립트 만든 다음에 펑션을 하나 정의하죠. 이 함수 안에서 이렇게 반복문을 처리하고 버튼이 눌러졌을 때는 간단하게 저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많이 코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코딩하건 간에 HTML 태그와 자바스크립트가 섞인다라는 거에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뭐 스타일리스트도 되게 못 짜는 스타일리스트를 이렇게 짜잖아요. 스타일한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리스트 집어넣잖아요. CSS 하면서 이런 식의 그 스타일 작성이 코드 유지 보수에 얼마나 안 좋은지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혼합해서 작성하는 코드를요, 비꼬는 말로 스파게티 코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옛날 그 PC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웹페이지 개발자들을 스파게티 코드 만든다고 되게 비꼬았어요. 그래서 사실 요즘은 웹 개발자들 몸값이 되게 높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생소한 게
어, 제가 2001년도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웹 개발자 경력이 막 몇 년, 막 6, 7년 되시는 분들도, 물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가치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연봉 2,400 넘는 분이 드물었어요. 웹 개발자는 3기 업종이었거든요. 연봉 적지, 야근 많지, 집에 못 가지, 뭐 그래갖고. 근데 요즘 웹 개발자가 되게 귀해졌죠. 아무튼, 사실 그게 스마트폰 덕이긴 한데, 모든 개발자들이 다 앱 개발로 몰리는 바람에 중간에 웹 개발자가 씨가 말랐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부터 몸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튼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이렇게 작성되던 옛날 스타일에서 점점 이제 고도화를 꾀해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이 스파게티 코드에서 탈피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HTML 태그와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분리하려고 해서 나온 게 이 이벤트 리스너 방식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요것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벤트 종류. 어, 리스너 방식으로 처리할 때 이벤트 이름과 핸들러 방식으로 처리할 때 이름입니다. 보시면 앞에 옷만 붙고 이름이 다 똑같아요. 옷만 붙고 이름이 똑같아요. 클릭했을 때 DBL 클릭, DB 클릭 아닙니다. DBL입니다. jQuery는 이걸 DB 클릭이라고 부르거든요. jQuery 하시는 분들이 가끔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세요. DBL 클릭은 더블 클릭. 마우스 다운은 마우스 버튼 누르고 있는 동안, 마우스 업은 누르고 있다가 뗀 경우. 근데 다운하고 업을 합쳐서 클릭이라고 하니까 마우스 다운업은 잘 안 써요, 사실. 마우스 무브는 어떤 대상 위에서 마우스 커서가 움직이는 경우예요. 마우스 아웃과 오버. 오버는 마우스 포인터가 위에 들어간 경우, 아웃은 거기서 빠져나온 경우. 드래그 드롭은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인 경우. 이게 마우스 관련인데요. 자주 쓰는 거는 클릭, 아웃과 오버의 한 쌍. 요거 말고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쓸 일 없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관련. 키 다운이 키가 눌러져 있는 거고요. 얘는 키보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 실행됩니다. 키 업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뗀 거예요. 얘는 반복 실행될 이유가 없죠. 키 프레스, 이거 오타네요. 여기 2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키 프레스는 화면에 출력되는 키가 눌러질 경우에요. 그냥 딸깍하고 한번 누르는 경우. 근데 보통은 키 프레스가 클릭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키 프레스를 더 많이 쓸 것 같은데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한글에 반응을 안 해요. 한글에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린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자, 그 밖에 폼 관련된 이벤트도 있는데요. 폼 관련된 이벤트는 여기 정리는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따로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폼을 제어하는 방법 자체가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별도로 한 단원을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 따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브라우저 관련 이벤트. 자, 어볼트는 이미지를 읽다가 중단했을 때 웹브라우저에 있는 취소 버튼 누르면 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취소 버튼 누른다고 사실 뭐 동작 잘 안 시키잖아요. 별로 쓸 일 없고요.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게 뭐냐면은 이미지 같은 거 로드했는데 이렇게 액박 같은 거 뜨는 경우 있죠. 네, 그때 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로드는 대상을 열었을 때 주로 페이지 로딩 직후 같은 걸 의미하고요. 무브는 윈도우나 프레임을 움직인 경우, 그러니까 웹브라우저 창을 이동시킨 경우. 리사이즈는 창 크기 바꾼 경우, 언로드는 대상을 종료했을 경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건 리사이즈예요. 창 크기 바꾼 경우. 왜냐면은 반응형 웹 만들 때 CSS만으로는 좀 되게 구현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리사이즈 이벤트를 쳐서 자바스크립트로 보조를 해줘요. 자, 트랜지션 관련된 이벤트는 이거는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저도 써본 적은 없기는 해요. 얘가 뭐냐면은 왜 CSS에 보면 트랜지션 있죠. 그 트랜지션이 시작되는 동안 그리고 종료됐을 때. 그러니까 CSS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발생하는 동안 뭔가 프로그래밍적인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에요.
워낙 난이도가 높아서 저도 얘까지는 깜냥이 좀 안 되더라고요. 자, 뭐 요 많은 기능들을 이제 다 보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양이 많아서 좀 힘들기도 하고요. 요 이벤트의 종류만 파악하신다면 구현 방법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자주 쓰는 이벤트 위주로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일단 마우스와 키보드 정도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하면요. 요즘 크롬 브라우저가 바디 태그에 그 패딩하고 마진을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기본값으로. 자, 박스를 하나 만들고서 이렇게 div 박스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다가 마우스가 올라갔다. 마우스가 처음에 이제 이 안에서 움직인다. 그 다음에 마우스를 눌렀다. 이런 거를 감지해서 요 안에 메시지를 바꾸는 거예요. 클릭했을 때, 움직일 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스타일리스트 코드는 뭐 크게 대단한 건 없어서 제가 뭐 따로 설명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별건 없고요. 자, 이벤트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준비한 다음에 테두리, 배경 색깔, 글자 색깔, 글자 크기 여백, 가운데 정렬, 커서 포인터, 상단 여백, 100. 그냥 데코레이션 좀 준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니에요. 자, 요 예제에 대해서 이제 새로 고침을 또 해서요. 마우스가 들어가요. 쭉 움직이다가 클릭을 하면 클릭된 위치에 좌표값을 또 이렇게 출력하게 해놨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XY 좌표까지 건드리면은 진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자, 문서 기준의 좌표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요 끝을 기준으로 웹브라우저 제가 여기를 클릭했다고 치면은 웹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요 위치에 대한 거리를 측정한 겁니다. XY. 그 다음에 오브젝트 기준이라는 거는 이 div 태그 기준이에요. div 태그를 기준으로 요만큼의 좌표를 측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모니터 기준이라는 거는 요 화면 기준이에요. 화면 기준. 여기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화면 기준이요. 그 모니터 화면 기준. 네.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있는 기능이라서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벤트를 정의하는 방법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 참, 여기 더블 클릭도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네, 더블 클릭 이벤트라고 메시지가 바뀌죠. id 값이 리스너예요. 그래서 document.query selector라고 해서 id가 리스너인 요소를 가져옵니다. 샵 붙었으니까 id죠. 그러면 이제 이 이벤트 박스라고 하는 요 객체는 이 div 태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 div 태그한테 클릭이라는 이벤트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요 div 태그 위에서 클릭이 발생했을 때 이 콜백 함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그냥 일반 익명 함수 스타일로 넣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한 번 하면서 dbl 클릭, 더블 클릭이죠. 이번에는 화살표 함수 스타일로 넣습니다.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먼저 좀 볼게요. 자,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일단 이벤트에 연결되는 콜백 함수는요. 항상 2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이름은 뭐 사실 뭐 2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하고 싶은 단어 아무거나 주셔도 되는데요. 요 파라미터에는 이벤트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눈여겨보셔야 될 건 커런트 타겟이에요. 2점 커런트 타겟. 요 2점 커런트 타겟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이에요. 이벤트 박스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얘기하라는 거는 결국은 이벤트 박스랑 커런트 타겟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지금 이렇게 단수형, 즉 독립 객체를 가져왔을 때는 사실 커런트 타겟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벤트 박스 점 이너 HTML에도 똑같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좀 위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질 때가 있으니까 일단 지금부터 꾸준히 반복적으로 제시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안에 내용에다가 클릭 이벤트라고 이제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커런트 타겟인데 이너 HTML이라는 거는 여기를 뜻한다고요. 여기에다가 클릭 이벤트라는 값을 대입했으니까 이게 여기 출력되는 거죠. 이게 꼭 이렇게 단순히 문자열만 안 들어가도 돼요. 웹브라우저한테는 문자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HTML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1. 그러니까 태그를 넣으셔도 돼요, 통째로. 그러면 클릭하면 태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요. 마우스가 움직이니까 자꾸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자, 그 다음에 요 이벤트 객체점 클라이언트 X, 클라이언트 Y는 문서 기준 위치. HTML 페이지의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한 XY 좌표고요. 그다음에 오프셋 X와 오프셋 Y는 오브젝트 기준. 즉, 요 이벤트 박스라는 태그를 기준으로 한 XY 좌표고요. 스크린 X, 스크린 Y는 모니터 기준 XY 좌표고. 자, 더블 클릭이 발생했을 때 메시지 바꿨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벤트가 발생했다라는 거를 확인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예제는 충분해요. 자, 근데 화살표 함수인데 코드가 한 줄이네요. 그러면 괄호 지우고 한 줄로 바꿀 수 있죠. 여기처럼요. 여기 요 소괄호는 지금 의미 없어요. 요 소괄호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코드를 분할하려고 쳐놨을 뿐이지 소괄호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함수를 처리했을 때 로직이 한 줄밖에 안 들어가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한 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화살표 함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우스 관련 이벤트고요. 자, 그 다음 마우스 이벤트입니다. 자, 마우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오버, 아웃. 들어간 상태에서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 눌렀다가 뺐다. 눌렀다, 뺐다.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CSS 똑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라는 아이디에 가는 요소에서 document.query selector를 가져왔습니다. 얘한테 이제 이벤트를 계속 걸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다운, 마우스 업, 마우스 아웃, 마우스 오버. 요런 이벤트가 내가 웹페이지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지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운하고 업은 클릭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진짜로. 근데 아웃하고 오버는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 같은 거 바뀌는 거 있죠. 예, 그런 거 할 때 쓰이니까 아웃하고 오버는 잘 체크하시고요. 근데 아웃하고 오버가 동작하지 않는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거기 위에 손가락 이렇게 대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동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걔가 열감지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웃하고 오버는 마우스가 있는 장치에서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떤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스마트폰은 다른 방법을 또 고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응형을 만들기 제일 힘든 게 마우스 올렸을 때 하이 메뉴 스트로크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반응형 하려면은 차라리 그냥 메뉴를 드러내고 햄버거 버튼으로 사이드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 버리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 텐데 이 클릭 이벤트 이게 사실 핸드폰에서도 동작하긴 하거든요. 근데 잘 동작 안 해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위한 이벤트가 따로 있어요. 터치 스타트, 터치 엔드라고 해서. 그걸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클릭은 눌러졌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게 딱 가로 세로 좌표 하나예요. 진짜 1픽셀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의 상황에서 터치는 그게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어떻게 1픽셀을 표현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라는 이벤트가 따로 있어요.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바일용 사이트에서도 그냥 클릭 이벤트를 써요. 그러면 걔가 간헐적으로 동작을 안 해요. 은근히 자주 동작을 안 해요. 그 대표적인 게 HRD 사이트예요. HRD 앱 혹시 출결할 때 신호 출결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출결 앱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출결 버튼이 안 눌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클릭 이벤트를 해놔서 그래요. 제가 실제로 걔네 소스 까봐서 압니다. 별로 안 어려워요. HRD 사이트 까보는 거. 나중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거 소개해드릴 때 나올 거예요. 웹브라우저를 모바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웹사이트를 속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바일 사이트 나오거든요. 이 상태 소스 보기 하면 모바일 소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 이벤트 처리하는 거 보면 다 클릭을 해놨어요. 뻔하죠, 뭐, 그러면. 그, 그래도 jQuery 사용하신 분들은, jQuery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수업범위 아니지만 jQuery에 대해서 얘기를 보여드리면요. jQuery도 모바일 만들 때 클릭 이벤트 쓰시는 거 아니에요? jQuery도 터치 관련된 이벤트가 따로 있습니다. 터치 스타트, 터치 무브, 터치 엔드. 근데 터치 스타트는 손가락이 닿고 있는 동안 연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모바일에서의 클릭 이벤트를 구현하려면 터치 엔드를 써요. 모바일 PC에서의 클릭과 모바일의 터치는 엄연히 다른 동작입니다. 자, 뭐 이거는 별로 난이도 어려운 거 없죠? 마우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지금은 단지 그냥 요 이벤트들만 감지하자라는 거예요. 어, 나중에 가면 이제 이벤트 써서 그래도 뭐라도 실제로 이제 구현하는 게 나오니까 활용 예시는 이제 뒷부분에서 따로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이벤트에 관련된 개념 정리만 먼저 하는 겁니다. 음, 브라우저 환경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는 어차피 웹브라우저 아니니까 빼고 무엇을 어떻게 요거예요. 자, 버튼이 있다고 치고 안에 또 div가 있다고 칠게요. 자, 누가 document. query selector 샵 hello 누가 버튼이 언제 언제 클릭되었을 때
이벤트라는 거는 뭐뭐 했을 때로 해석이 돼요. 무엇을 콘스트 콘솔은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샵 콘솔 무엇을 이거를 어떻게 콘솔 점 이너 h 콘솔 점 한 다음에 각종 효과 이게 어떻게가 되는 거죠. 버튼이 클릭됐을 때 콘솔을 이렇게 바꿔라. 항상 코딩하시기 전에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잡고 시작하세요.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이 네 가지 키워드예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은근히 잘 맞아요. 거기에서 오늘 1, 2교시 때 누가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본 거고요. 지금은 언제라는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어떻게는 이제 이 뒤에 또 나오겠죠. 일단 이벤트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필기가 좀 필요하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게 날 것 같네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시면은 제가 제 노트북을 하니까 이런 게 좋네요. 어디 갔냐? 네, 요거 스크린샷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키보드 관련 이벤트인데요. 키, 다운, 업, 프레스 세 가지입니다. 이 이벤트들의 각 그 상황별로 동작 조건을 확인할 건데요. 아무래도 키보드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인풋 태그를 하나 넣었어요. 인풋 태그에 클래스로 이벤트 박스라고 줘서 적당히 글자 크기, 여백, 마진, 디스플레이 블록, 텍스트 센터, 위드스 500 이렇게 해서 적당히 사이즈 잡아줬고요. 사이즈는 그 밑에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div에도 똑같이 줬어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한테는 테두리랑 배경 색깔 뭐 이런 거 좀 주고 결과가 출력되기 위한 div에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다시 또 줬습니다. 그냥 그 결과가 출력할 영역 그냥 꾸민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CSS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 예제 1도 영향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콘솔 영역 안에 보시면은 id가 result 1인 스판 태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id가 result 2인 스판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 0이 있죠. 여기에서 이 인풋 태그에 대해서 키보드가 다운됐을 때 여기 값을 1 증가시킬 거고요. 업 됐을 때 여기 변수를 1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벤트가 몇 번씩 발생했다라는 거를 감지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 출력할 키보드 버튼이 눌러졌다, 떼졌다를 카운트하기 위한 변수를 각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얘네가 이제 각각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걸 출력하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업다운이라고 했는데, 요 result 1에 대해가 inner html하고 업, 요 변수를 여기다 넣으라고 한 거죠. 또 result 2에다가 down, 요 값을 여기다가 넣으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얘를 호출하면은 요 변수 값이 화면에 반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리스너 가져옵니다. 인풋 태그죠. 얘한테 이벤트를 걸어요. 이벤트 박스를 가져와서 걸어요. 키가 업 됐을 때, 눌렀다가 떨어졌을 때 변수를 1 증가시킨 다음에 화면을 출력해라. 키가 눌러졌을 때 다운을 또 증가한 다음에 화면을 출력해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변수값 2개를 각각 화면에다 갱신을 한다는 거예요.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의 발동 조건을 체크해 보죠.
자, 입력할게요. 이제 사이좋게 입력합니다. 그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사이좋게 올라가죠. 자, 근데 지금 다운만 들어가죠. 다운을 계속 누르고 있다가 떼면 업 한번 올라가요. 다운은 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했고요. 숫자 1, 2, 3, 4, 쉬프트, 그 다음에 캡스락, 컨트롤, 알트, 커맨드, 윈도우 키, 엔터, 스페이스, 특수문자 다 반응하죠. 키업과 다운은 모든 키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도 잘 반응을 합니다. 자, 다음 키프레스입니다. CSS, HTML 동일하고요. 자, 요 리스너에다가 이벤트를 걸어서 키프레스 이벤트. 요 이벤트 하나만 감지할 거니까 변수 하나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1 증가시켜서 리절트 1에다가 출력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얘를 실행해 보면 자, 영어일 때 잘 동작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딸깍 누르는 거 한 번이기 때문에 업다운에 대한 그런 차이는 없어요. 누르고 있는 동안 계속 발생하고 떼면 한 번 또 발생해요. 자, 엔터 한 번 올라갔죠? 쉬프트, 컨트롤, 알트, 윈도우 키, 백스페이스 지금 누르고 있어요. 숫자 키는 동작하네요. 특수 동작. 지금 보면은 그 특수 키에 반응을 안 해요. 컨트롤 알트 그런 특수 키에 반응을 안 하고요. 결정적으로 한글에 반응을 안 해요. 한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키보드 관련 처리를 뭔가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키 다운은 자칫하면은 2번, 3번 연속 발생할 일이 많으니까 키업을 쓰시는 게 안전해요. 자, 여기에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그럼 보통 무슨 키 누르세요? 아이디 입력한 다음에요. 컴퓨터 평소에 다루시는 분들은 탭키 많이 누르세요. 그럼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뭘 누를까요? 보통은 엔터 눌러요. 여기서 엔터 누르면 입력이 넘어가죠. 이거 절대 자동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현하셔야 돼요. 엔터 키 눌렀을 때 어떻게 동작시키고 싶은지는요, 자동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유저로 하여금 자동이라는 걸 느끼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지 자동을 누리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남들이 자동이라고 느끼는 걸 여러분들이 다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구가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CSS 동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인풋 태그 넣고요. 결과를 출력하기 위한 div 놓고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한 스판 태그에다 id를 각각 부여했습니다. 키코드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자, 리스너 요 인풋 태그에 대해서 키업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요걸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이 안에 있는 키코드라는 값을 받았습니다. 이걸 변수에다 복사한 다음에 리절트 1이 지금 얘거든요. 이 스판 태그요.
여기 샵 리절트 1을 가져와서 요 안에다가 키코드를 출력하라고 했어요. 여기 어떤 게 출력됐는지 보자고요. 자, A 65래요. B, C, D, E, F, G. 알파벳 소문자 A가 65예요. 대문자 A. 얘도 65네요. 이거는 그냥 인식을 똑같이 하는구나. 자, 쉬프트 16, 1, 2, 3. 이렇게 있죠. 이게 키코드라고 하는 건데요. 각각의 키보드에 부여된 일련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 프로그램은 어떤 키가 눌러졌는지를 저 키코드라는 숫자 값으로 분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키코드라고 검색하시면요. 일련의 표가 나와요. 자, 여기 ASCII 코드에 기반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일련의 이 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lt 키는 18번이에요. 알파벳 A는 65 아까 확인했죠. 자, 이 키코드 값에 지금 대소문자에 대한 구별이 없나 봐요, 저도. 근데 여기 지금 그 ASCII 코드에 기반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ASCII 코드라는 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코딩 처음 공부하실 때 아니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는 대소문자 안 가리는 건데 자바스크립트는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 가끔 하세요. 이 ASCII 코드라는 게 원래 이제 알파벳에 붙어 있는 일련 번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요. 소문자로 입력 그래도 대문자로 인식하는 거구나. 자, 10진수 65가 알파벳 대문자 A고요. 10진수 97이 소문자 A예요. 그러니까 대소문자가 다르면 무려 32의 숫자값 차이가 나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소문자 잘못 가리시면 다 틀린 거예요. 65하고 97이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코딩은 대소문자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예전에 이 ASCII 코드 표를 이제 시험 문제로 다다다 외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러실 필요 없고요. 자주 쓰는 것만 기억하자고요. 자, 제일 자주 쓰는 게 엔터키예요. 엔터키는 13번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거예요. 만약에 백스페이스 같은 거 처리할 거다 그럼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자, 회원가입 폼이 쭈쭈쭈 있는데 방향키 위로 눌렀을 때 위쪽에 입력한으로 포커스가 넘어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allow up이라는 이벤트 따로 구현하셔야 돼요. 절대 자동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키코드를 감지해서 키코드가 13이라면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하게 했고요. 키코드가 8번인 거는 백스페이스래요. 백스페이스가 눌러졌습니다. 그 밖에 거는 그냥 논해서 감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엔터키가 눌러졌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걸 의도가 있으시면은 키업 이벤트 걸고 키코드 13에 대한 부분을 넣으셔야 돼요. 출력하면은 내가 엔터키가 눌러졌을 때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벤트를 잡아놓고 이 안에서 뭔가 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엔터키에 대한 동작은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가동하면은 막 동작하다가 엔터키 딱 누르면 엔터키가 눌러졌습니다라고 감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백스페이스 딱 누르면 백스페이스가 눌러졌습니다라고 감지를 한 겁니다.
자, 스크롤 이벤트하고 리사이즈 이벤트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스크롤 이벤트가 그 인피니티 스크롤 만들 때 쓰는 그 공식이 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수학식이 좀 나와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때마다 이제 골치가 좀 아픈 그런 게 좀 나갑니다. 자, 요거 이제 내용 다시 한번 실습하셔서 정리하시고 50분에 또 마치는 걸로 할게요. 녹화 이제 끄겠습니다.